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인터넷을 켜보면요, 온통 챗 GPT 아니면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는 오픈 AI 창업자의 말도 있고요. 빌 게이츠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이나 AI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과거에 알파고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체스 두던 딥블루, 이때와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남의 얘기 같았는데 네. 이번 챗 GPT가 가장 우리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건 내가 직접 검색해보고 그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 놀랍다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중화가 된 AI, 오늘 인포맥스 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태원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이 AI 챗봇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중국의 바이두 같은 회사들도 마구이 AI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챗 GPT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전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챗 GPT가 뭔데 이 난리인가 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 서비스는 오픈 AI에서 11월 30일에 공개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예.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서 데이터 사전 학습 기반으로 컨텐츠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챗봇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AI는 AI인데 생성이 되는 생성형 AI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국제적으로 경쟁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챗 GPT가 연일 화제인데요. 챗 GPT는 사실상 하나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거대 AI 기반의 생성형 AI의 경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경쟁 양상을 살펴본다면 오픈 AI의 챗 GPT가 경쟁을 촉발시켰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에 챗봇을 탑재하겠다고 공개를 하면서 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처음에 챗 GPT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구글에서 바드를 2월 6일에 출시하겠다고 네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챗 GPT를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을 내놓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에 다급해진 구글이 다시 한번 바드를 시연하게 이르렀고요. 이처럼 그 빅테크의 기업들이 지금 처음에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중국의 바이두라든가, 예.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는 무려 GPT의 매개 변수 수의 GPT의 매개 변수 수는 1,750억 개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 1.5배인 2,600억 개의 매개 변수 수를 가진 어니봇이라는 챗봇을 3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리바바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 구글이라고 불리는 얀덱스도 지금 우리도 AI 챗봇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 기업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 국내 기업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통신 3사가 이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어 검색에 특화된 그 서치 GPT라는 그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 그 한글 언어 모델인 코 GPT가 있습니다. 이 코 GPT를 접목한 여러 가지 그 버티컬 서비스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내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5월에 그 서비스를 AI 비서 서비스를 내놨었는데요. 예, 예. 이 AI 비서 서비스 A-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A-이라는 서비스를
그 생성 AI 모델을 접목시켜서 올해 중에 다시 한번 고도화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KT나 뭐 LG U+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거대 AI 기반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기존의 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오래전부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었거나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 출시를 굉장히 머뭇거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챗 GPT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 네. 이럼으로써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머뭇거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머뭇거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지난해가 지난해 약간 구글에 있는 내부 직원이 내부자 폭로를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AI를 만드는 것 같아라고 해서 논란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 직원은 잘리고요. 뭐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선발주자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림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안정되지 않은 기술을 내놓았을 때 그것에 대한 자칫 잘못된 어떤 실수가 나타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사실은 여론몰이를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거나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실 선발주자의 어떤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면서 서로 간의 기업들이 좀 눈치 게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가 그런 경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도나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오픈 AI가 서비스를 내놨을 때는 오픈 AI에서 뭐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구글에만 그렇게 가혹하게 시연회에서 잘못된 답을 했더니 주가가 뭐 7% 빠지면서 네. 시총이 뭐 몇백 뭐 200조 원. 200조 원이 네네. 예. 증발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오픈 AI는 그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뭐 스마트폰 업계를 치자면 애플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서비스나 기술을 내놓았을 때 고객들, 이게 대중들은 굉장히 큰 혁신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처음에 어떤 챗 GPT 서비스를 내놨을 때 조금 실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서비스 자체가 기존의 챗봇하고는 너무 다르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과물도 굉장히 좋고 또 오픈 AI라는 이런 사실 스타트업이 내놓은 결과물 치고는 굉장히 놀랍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웠지만 그 후발주자로 더군다나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혁신 기업인 구글이 그것도 단순히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계획한 거에 이어서 시연회까지 하는데 그 시연회에서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한 것이고 그 실망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연의 결과가 곧 구글이 오픈 AI보다 못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챗 GPT가 쏘아온 공, 챗쏘공으로 인해서 구글과 MS의 이제 경쟁 관계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그러면은 MS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빙이라는 이 검색 엔진과 구글의 바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이 기능적인 차이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빙에 탑재된 챗봇 서비스 자체는 그 오픈 AI의 챗 GPT와 동일한데 예. 매개 변수도 1750억 개로 갔고요. 다만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는 그 참조가 없다거나 검색 맞아요. 네, 참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네네네. 제기됐었고요. 예. 또 하나는 2021년도까지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사실은 못하죠.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하고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학습 데이터를 많이 구축이 되어서 학습한 결과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 질의에는 조금 더 똘똘하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물었을 때는 조금 답변이 좀 약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런 점,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최신성 부분에서
빙 챗봇은 좀 보완이 됐습니다. 레퍼런스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출처 인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 2021년 이후에 사실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라든가 뉴스를 검색해서 분석을 해주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최신성에서 좀 더 보완된 버전이 빙 챗봇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한 기능인데요. 네네. 다만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빙 챗봇은 GPT 3.5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면 구글 바드는 구글의 자체 그 초거대 AI 엔진인 람다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람다는 1,3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사실 매개 변수가 다소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바드와 빙 챗봇의 기술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을 지금 최강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예. 데이터의 맞아요. 양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뭐 혹자는 오히려 구글의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빙 챗봇과 구글 바드의 그 차이점은 단 하나 지금 레퍼런스, 그러니까 출처 인용이 구글 바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검색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도의 경고문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레퍼런스가 아직은 제공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하나 빼고는 사실 기술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이 그 기업들이 이 챗봇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응용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응용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이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AI 챗봇을 이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선보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뭐 서치 GPT를 네. 상반기 출시하겠다. 그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어니봇을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뭐 그 빙 챗봇이 있고 구글 바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주는 건 한국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기반으로 한 네이버 챗봇이 될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초거대 AI 측면에서 네. 앞서가고 있는 구글이나 오픈 AI 쪽이 될까요? 네, 현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은 네이버겠죠. 네이버 같은 그러니까 그 AI는 하나의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학습을 하는데 외국어에서 외국어 데이터를 듣고서 학습한 어린 아이가 있고 한국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듣고 학습한 어린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한국에서 학습한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 한글 검색에 특화된 서치 GPT라는 그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도 한국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많은 한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질이나 네네. 관련된 서비스는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이퍼클로바, 그러니까 네이버의 한국어 언어 모델 자체가 매개 변수도 2,040억 개입니다. 결코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네이버가 적어도 한국어 쪽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또 어떻게 그 바뀔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1.5배나 더 오픈 네. AI보다 많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매개 변수가 바이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쪽 답변이 더 좋은 그럴 수 만족스럽게 있습니다. 나올까요? 사실 바이두는 지금 2,600억 개의 네네네. 매개 변수를 쓰겠다고 했는데 구체화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서비스를 구현을 할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체계라면은 사실은 영어 그 바이두가 그 데이터 수집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의 데이터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는 많지만 꼭 매개 변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AI의 성능, 절대적인 성능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마다 현지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의 챗 GPT를 봤던 그리고 MS의 빙을 본 구글이 굉장히 서둘러서 시연회까지 열었었어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다가 망신까지 당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까? 그 구글이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사실 2월 6일에
2월 6일에 이제 처음에 그 챗 GPT를 보고서 구글에서 우리 바드 낼 거야라고 네네네. 계획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다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출시하겠다고 그 챗봇을 탑재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다시 조바심이 생긴 구글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바드에 대한 답변을 시연을 하는데 이제 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9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은 최초로 태양계 밖 외부 행성을 찍는데 사용됐다라고 사실 잘못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게 오류였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2004년도에 그 칠레 유럽 남방 천문대 초대형 만환경이 사실은 그 정답인데요. 이렇게 답변이 오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구글 바드만 이런 답변 오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똑같은 답변 오류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생성 AI의 특징은 명확한 기계적인 그 답변 수치를 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상호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비록 대화가 조금 틀리더라도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고 잘못된 대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선발주자입니다. 지금 구글은 검색 엔진, 세계 검색 엔진의 9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구글에서의 수익 모델이 바로 검색 비즈니스입니다. 반면에 후발주자인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3%에 불과합니다. 검색 엔진 그 점유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큰 돈을 투자했어요. 예, 투자를 해오면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2달간 사람들의 반응을 좀 지켜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빙 탑재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면 구글은 다소 성급함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시연회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구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그 시연회에서 그 답변이 오류가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가로 반영되면서 많이 실망이 좀 노출이 된 거죠. 근데 더 실망했던 이유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제대로 답변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왜 구글 바드는 틀리고 챗 GPT는 맞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질문이 조금씩 질문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질문한 거 다르고 점심에 질문한 거 다르고 저녁에 질문한 거 다르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글이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네. 질문 자체가 똑같진 않고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질문이잖아. 근데 이게 그 AI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다른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구글이 네. 운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사실은 알파고로 쌓아왔던 그 인공지능 대장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조금 살짝 망신을 의미가, 당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챗봇 경쟁 앞서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기 속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답을 말씀하신 네,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그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의 바드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정면 대결을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왜 일단 위기 속 기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위기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이 공룡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2009년도 11월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사실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경쟁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듯이 이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이 저는 우리 국내 AI 산업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정면 대결했을 때는 다소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차별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서치 GPT라는 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네이버는 지금 그 국내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사실은 거머쥐어야지만이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챗봇을 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검색 엔진 쪽에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인 것을 알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어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카카오의 한국어 모델 언어 모델이 코 GPT라는 것이 있는데 60억 개입니다. 매개 변수가 너무 굉장히 적은데요? 떨어지죠. 네네. 1,750억 개, 뭐 2,600억 개가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카카오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버티컬 서비스로 가겠다. 즉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발굴하겠다. 카카오톡하고 연계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연내 출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기반의 쇼핑 서비스가 진행될 수도 네네네.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기존 챗봇은 사실은 조금 멍청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사실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맞아요. 결과물을 받지 네.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능화가 돼서 아. 다양한 고객 니즈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는 옛날부터 꽤 오래전부터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 뭐 공용 그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정확히 아직은 어떤 서비스다라고 구체화돼서 아직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서비스가 나올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의 한계가 약간 뭔가 내수 느낌이다. 네. 자꾸 그래서 글로벌을 진출하려고 해서 네. 뭐 웹소설을 활용한다던가 네. 아니면 그 동남아 같은 거 이제 라인 쪽으로 네네. 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챗 GPT에 관련돼 가지고 대학마로 내세운 서치 GP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내수용으로만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매개 변수도 결코 뒤지지 않지만 예. 아무래도 이게 한국어 서비스는 잘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다소 좀 네.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어 기반의 한국 서비스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라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 고객들이 대부분 동남아 쪽에 네. 이제 많이 그 동남아에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의 서비스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서비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글로벌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큰 업체 2개와 혹은 3개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챗봇이 이렇게 터지게 된 데는 오픈 AI의 공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대중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일상이 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궁금함이 더 큽니다. 어떻게 될 것 네. 같습니까? 우리가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이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 변화, 생활 변화가 어떤 것을 가져올까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촉발을 시키지만 사회 변화를 이 기술로 인해서 나와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서비스로 우리 생활을 바뀔지 그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저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연결성 문제, 호환성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어떤 대중의 수요에 못 미치는 서비스들이었었거든요. 기술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우리가 AI 스피커 있잖아요. AI 너무- 스피커가 스마트홈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말귀를 못 요란했죠. 알아듣던데.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하나씩 다 샀는데 네, 맞아요. 집에서 이제 스피커로만 쓰이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챗 GPT 단순히 이제 챗봇 서비스가 아니라 챗봇 서비스 그 안에 담긴 이제 생성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존의 스마트홈의 디바이스에 이런 지능형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지능형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한 단계 진보돼서 제대로 개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마트홈 그 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진짜 스마트홈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스마트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가장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이다 보니까 예.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꼭 아까 복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서비스 로봇은 민간이나 공공에서 시도적으로 많은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대중화가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치매 예방 로봇이나 혹은 뭐 그 관공서에서 이제 민원 상담 로봇이나 뭐 쇼핑 로봇이나 아니면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배달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뭐 시도적으로만 진행이 됐을 뿐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진흥화가 된다면 그 생성 AI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진흥화가 된다면 이 로봇의 대중화에도 크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분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챗 GPT를 다들 그 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장문이라든가 논문을 작성해 준다거나 요약을 해준다거나 기사도 써주고요. 써주고 영어 번역도 해주고 번역을 교정도 해주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유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우려가 맞아요. 부작용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그 레포트를 대필해 준다거나 네네. 아니면 논문을 뭐 이렇게 표절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교에서는 막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이런 신기술을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를 부작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스마트홈 이런 로봇 이런 분야가 이제 많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직까지는 그 생성 AI 기술이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취약하고 아직은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뭐 의료라든가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혹은 그 우주항공이라든가 네네. 정답이 필요한 거. 정답이 예. 필요한 숫자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적용은 시기상조고 좀 더 이 부분은 기술이 좀 더 완결성을 갖춘 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님이 달라질 우리의 일상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어떤 기술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뭔가가 나온 건.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그냥 새로 나왔을 뿐인 게 있고 그다음에 왜 쿤이 말했잖아요. 아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네. 아예 이게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뭔가의 출현이다라고 했는데 연구원이 보시기에 이 챗 GPT는 뭔가 그냥 도도한 어떤 기술 흐름 가운데 그냥 하나가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로 보시는지.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믿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IT 기업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예. 하나의 활력이 지금 되고 네네.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AI가 태동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핫했을 때는 2006년도 알파고 대국대잖아요.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AI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서비스를 직접 겪어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다양한 AI 정책이 만들어지고 민간에서도 이제 AI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품들을 출시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AI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가 무엇이다라고 인지만 했었지 알파고를 직접 써본 사람은 없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번에 챗 GPT를 통해서 열광하고 이런 열풍이 일어났던 이유는 직접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었기 네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AI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 좋은 품질을 보여줬죠. 비록 일부 틀리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촉발이 돼서 다양한 사실은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올해를 원년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요 그 챗 GPT의 상용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의 산업이 크게 달라지고 발전을 하고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앞단에 설명한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예. 뭐 스마트홈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비스 로봇 분야, 스마트홈 분야, 교육 분야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비스가 구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생성 AI 기술이 보편적 서비스로 안착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도구로서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뭐 네이버, 카카오, 네네. 뭐 통신 3사 말고 다른 어떤 새로운 분야의 기업도 오히려 이게 접목이 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나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은 비전 AI 기술이 이제 AI의 대세였었습니다. 예. 비전 AI 기술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AI 기술입니다. 우리 뭐 안면 인식 기술이나 그 패턴 인식이나 혹은 뭐 문자 광학 인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객체 분석, 객체 탐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기술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의 수혜를 받았던 업무는 사람이 육안으로 하던 업무를 보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 이런 기술의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능형 CCTV라든가 의료 영상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자율주행차 그 라이다 카메라가 운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비전 AI 기술이 대세였다면은 생성 AI 기술은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생성을 해줍니다.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를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챗 GPT는 그 중에서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챗봇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의 활성화가 된다면은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생성 AI의 특징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산업 분야, 뭔가 창작해주고 생성해주고 뭐 커뮤니케이션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분야, 이 분야가 산업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기자라는 직업인데 사라질 것 같아서 크리에이터들이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이런 생각 무섭네요. 드는데 도우미로서 지금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I 챗봇 굉장히 지금 2달 만에, 3달 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서 뜨고 있는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성도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AI 챗봇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기능상의 한계입니다. 그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챗봇들이 이제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겠지만 2021년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질의에 대해서 부정확한 답변을 한다거나 네. 혹은 뭐 레퍼런스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영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 맞아요, 답변이 맞아요.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또 기술적으로 아직은 완결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약간 그 예전에 이루다에서 네, 문제가 됐던 맞습니다. 것처럼 네. 약간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네, 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편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이루다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AI의 답변을 좀 더 바른 답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성형 AI의 특징이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답변이 틀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정확한 답변이나 혹은 네.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기능상의 한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거나 혹은 검증 작업을 거치거나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상의 한계입니다. 사실 기능상의 한계보다 서비스상의 한계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이 명확한 수익 모델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챗 GPT가 뭐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모았다, 두 달 만에 1억 사용자를 모았다라고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수익 모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열풍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뭐 사용료 물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사용료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건 아. 임시 방편입니다. 추가적인 응용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용자 확보는 챗 GPT보다는 조금 더뎠지만 명확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모델이 있구나. 있었습니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자로서 시장을 선점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2021년 초에 클럽하우스라는 혹시 서비스 기억하시나요? 라디오 굉장히 어플이잖아요. 굉장히 네, 핫했는데 맞습니다. 망했죠. 음성 기반의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네.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열풍이었었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뭐 중고 장터에서 이게 그것도 맞아요. 초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초대장을 사기도 하고 사서 보통은 이제 초대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인데 이 초대장이 이제 중고 장터에서 뭐 5만 원,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이나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부실하다 보니 지금은 사용자가 급감하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잊혀져 버리는 맞아요. 그런 서비스가 더 되어버렸죠. 특히나 이제 생성 AI의 특징상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만 감당한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색 엔진의 한 100에서 200배 정도의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 수많은 비용,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익 모델, 명확한 큐리어 서비스가 빠르게 이 큐리어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월 구독료를 받는 거 외에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데 사실 지금은 똑똑한 지식인 뭐 검색 이 정도밖에 안 똑똑한 되잖아요. 지식인.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면 좀 이거는 정말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스마트홈? 말씀드렸던 예. 스마트홈이나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서비스 발굴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네요. 네. 연결이 되네요. 네. 사실 네. 모든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챗봇은 나왔고 생성 AI 기술은 뜨는데 이 기술이 어떤 서비스에 접목이 돼서 어떻게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만 네. 놓고 보자면 글로벌은 차치하고 네. 1월 달에만 막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소위 챗 GPT 테마를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특히 네.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 기업들이 진짜 수혜 기업이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바람이었던 건가요? 또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사실 처음 기술이 나왔을 때는 기술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많이 뛰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뛰었다가 다시 또 하이프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내놓느냐가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그 상승을 상승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하락 곡선으로 가느냐 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서비스를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실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챗GPT의 열풍에 사실은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마주 정도 네네. 되겠다. 아까 어떤 서비스 말씀하셨냐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림 그린 게 이 챗GPT를 보면서 야 이거 약간 고도화 시키면 자비스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비스.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자비스. 사람마다 하나씩 자비스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에 보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살 것 같아요. 50만 원 너무 싼가요? 개인 네, 비서로서는 맞습니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 AI가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인간들이 이 AI를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좋은 곳에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챗봇 AI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까 질문 그 구글 바드에서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면은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전문가로 이제 대우를 해줬었고요. 검색의 시대에는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지? 정보를 잘 찾는 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칭했다면은 지금 생성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전문가로 이제 그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성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요. 생성 AI 특성상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A 정책이 뭐가 문제야?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당연히 챗봇은 그 문제만 쭉 나열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그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실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A 정책이 구현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어. 이렇게 중립적으로 질문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가끔 우리가 기술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기술을 비난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럴 게 아니라 기술 자체는 선과 악이라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네네.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사람의 몫이에요. 기술은 수단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칼이라는 것이 있을 때 칼이 좋은 조리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무기가 될 수 있듯이 이 사용자의 어떤 책임감, 사용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음식에 따라서 조리도구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AI 기술이나 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AI 기술 요소별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다. 생성 AI는 어떻다. 그리고 비전 AI는 어떻다. 이런 요소 기술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이것들이 어느 서비스에 접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AI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사실은 AI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AI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비스 완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AI를 활용을 한다면 이것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쓰면서 활용을 한다면은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대학이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런 거를 해주는 곳이 정부이고 또 네. 정책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부의 노력,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좀 확대하기 위한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AI 서비스는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I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일까? 우리가 AI의 활용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고민은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사실 AI 서비스가 안착되거나 보편화되기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자동차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나왔을 때 자동차가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운전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격, 기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관련된 이 법령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을 통해서 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전에 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AI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AI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것을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민간의 몫이긴 하지만 네네. 뭐 정부가 나서서 초거대 AI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사실 저는 해서도 안 되고 사실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초거대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 그 구축 비용이 들기 네네.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기업들은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맞아요.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화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는 몇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AI 바우처 지원이나 고성능 컴퓨팅 지원 그리고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그리고 예. AI 신뢰성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AI 개발 인프라를 조성해 주면서 AI 신뢰성 검증 체계도 마련하면서 사실 AI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네. 자, 오늘 챗 GPT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의 역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태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